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6월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는데요. 6월도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공포 분위기 굉장히 크게 형성됐었는데요. 오늘 기준에서는 그나마 글로벌 증시도 반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을 해줬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세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자료 내용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매주 화요일 찾아뵙는 저 윤정두는요,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 그리고 업황, 그리고 여러분들께 윤정두만의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의 시황 부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군들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윤정두만의 비법, 지금 추세 분석 나가고 있죠. 추세 분석 중에서 갭 상승에 대한 부분, 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급 종목들까지 노출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문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정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는 일정표예요. 그 내용들 쭉 보시면은 26일까지의 기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 문제가 지난 주말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장에 반등이 나왔고, 미국 증시도 나스닥은 하라 그랬지만은 금요일 장에 미국 증시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차 거부가 됐죠. 그리스 쪽에서 국제채권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일정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오늘까지 벌써 다 끝나는 기준이 되는데, 구제금융 부분에 대한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물 건너갔다. 그래서 IMF 쪽에 지금 갚아야 할 16억 유로 부분은 일단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고, 유럽 증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유럽 증시 보시게 되면요,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 플러스로 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 문제 부분은 조금은 또 여유롭게 놓고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일정은요, 7월 5일 날 국민투표를 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 채권단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채권단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재정 확충을 통한 증세라든가 연금 삭감,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 일정 부분은 양보를 했습니다. 세금도 이렇게 하겠다, 노조보호제도는 유지를 하겠지만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기 은퇴자에 대한 연금 수급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이러한 부분까지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채권단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사실상 이러한 그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주말에 금요일 날 미국이나 유럽장에서의 반등이 일부 나왔었던 부분은 채권단 쪽에서는 11월까지 구제금융 부분을 조금 연장하겠다, 연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에서는 안 된다. 7월 말까지 한 달 기간으로 연장을 하고 협상을 다시 하자. 이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채권단 마지막으로 주기로 했던 70억 유로 내놓으란 말이야. 왜 안 줘? 6월 말까지 주기로 했잖아. 그거 줘야 내가 IMF 쪽에 15억 유로를 갚을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단은 야, 필요 없어. 네가 지금 구제안을 제대로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협상 카드를 가지고 올 때까지 11월까지 열어놓고 그때까지 통제를 받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총리도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이걸 다 떠안을 수는 없고 국민투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빌려주기로 했던 돈을, 마지막 남은 70억 유로를 뒤에 빌려주겠다, 앞에 땡겨달라, 이러한 기싸움이다.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너무 쉽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했을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했을 때에 그때에 미치는 파장, 그 영향력 부분을 계산까지 하고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가 탈퇴하더라도 사실상의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공황 상태가 나오는 것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어찌됐건 그 S&P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스 부분에 있어서 신용 등급을 다시 한 차례 추가적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어제 날짜죠.
그리고 유로존의 탈퇴 가능성은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뭐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전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가 만약에 채권단과 합의가 없어서 디폴트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디폴트로 인정을 안 하겠다. S&P, 스탠다드 앤 퍼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만의 문제거리로 제한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 부분이 다른 쪽에서도 일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애널리스트는 이제 5.1 국민투표 부분에 있어서 채권단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금융 시스템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뉴욕 쪽이죠. 그쪽에 미국 쪽에서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도 결제통화 동맹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그 원달러 환율 놓고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일단 월요일 기준에 글로벌 시장에서 문제는 그리스와 유럽이 발생시켜 놓고 왜 애꿎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이런 쪽의 국가들, 오전에 먼저 시장하는 국가들이 영향을 받냐 이거죠. 어찌됐건 환율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달러와도 일부 강세를 떼었고요. 유로화는 약세를 떼어버렸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선호가 되는 엔화는 또 강세를 떼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국내의 원화 가치는 사실상은 조금 일부 주춤거리는 흐름, 약세를 뗀 부분도 있지만 달러의 강세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왔어요. 정상적인 추세의 급등이 아니라 일단은 안전화 자산으로의 추세 이런 부분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1127원까지 올라왔던 환율이 1115원까지 내려왔다. 점진적으로는 1130원대까지도 올라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찌됐건 이러한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된 것이 환율 시장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글로벌 증시를 좀 동남아 쪽에 여러 가지 여러 국가들의 글로벌 증시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일본의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 보시면은 오늘 어제죠. 어제 등락률이 2.88%의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제 장중 내내 이제 제가 무료 교육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면서 교육 방송을 진행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 문제 때문에 그게 엄청난 악재라면은 2.88%의 하락으로 국한될 것이냐 하루 등락폭이. 물론 추세적으로 더 깨져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앞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부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러한 구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게 2014년도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의 기준이 되는데 10월 달에 이러한 장대 양봉 있죠. 5%대의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5%대의 상승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대 음봉이 또 발생이 됩니다. 개파락 이후의 음봉, 장대 음봉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3%대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니케 같은 경우에 5%대 등락, 3%대의 하락 이러한 부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문제 불거지고 나서 디폴트 가능성까지 언급됐는데도 불구하고 2.88에서 방어가 됐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오늘 반등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리스 문제는 조금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조금은 시장에 반영돼 있다. 이러한 기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국가들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여타 국가들 한번 보겠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항생도 앞부분에 놓고 보시면 6%대 상승이에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2.61% 하락하고 마감했어요. 6%대 상승도 나오는 국가. 이 앞에 보시면은 3%대, 4%에 육박하는 하락률이 나오던 국가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 이 장대 음봉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유로존의 문제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대만 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앞부분에 쫙쪽의 하락률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거기에 싱가폴, 우리가 싱가폴까지 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평상시에 보지도 않다. 예? 싱가폴도 마찬가지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론을 내드린다면요.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주째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몇 주째 가지고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네들끼리의 문제점이 더 크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모든 미디어를 놓고 보실 때 뭡니까? 맨날 시장 빠지면 그리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포심리에 억눌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종목군들별로 반등 싹 나오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막 속상하죠? 어제 같은 때 좀 저점 편입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일단은 방향성 부분에 대한 추이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잘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부터는 그리스 문제 말고요. 국내의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놓고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표 놓고 보시게 되면요. 오늘까지의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에서 1.42% 하락하고 말았어요.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띄었다라는 거죠. 윤정부 제일 좋아하는 망치형의 캔들이 바닥에서 제대로 나와주고, 그리고 이제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 갭을 안타깝게도 다시 감싸버렸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한 케이스의 기준인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 추세 긍정적으로 연출을 해줬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 강도 충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은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이제 경제 동향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 기준에 나왔어요. 한국은행하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단 놓고 보시면은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나와요.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놓고 보시면은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메르스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율 부분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파트에 말씀드릴 추경이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회생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통계청 발표고요. 한은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BSI 부분입니다. 그래서 BSI라는 의미, 기업 경기 실사지수라는 이 내용들 좀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이번 달부터 바뀐 건 뭐냐면은, 이번 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BSI를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2013년도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를 기초로 선정을 한 표본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1736개 업체와 비제조업의 1036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6월에 조사를 해서 5월 달 거, 그리고 2015년 전체의 기업 경기 조사, 이러한 부분들을 통계 자료로 낸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반영도 제고를 위해서 이걸 좀 바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중요한 거죠.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요. 그래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그 내용을 조사를 한 건데, 6월에 업황 BSI와 전월 대비 또 7월 전망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7월 전망치는 어찌됐건 소폭은 개선되어 있는 폭으로 연출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 BSI의 변동 추이입니다. 지금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놓여져 있어요. 이 부분이 지속될 것이냐라는 거죠. 지속될 것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일단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업황 BSI 변동 추이도 기준선, 평균선 대비해서, 점선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평균선 대비해서 많이 좀 밀려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제조업체의 기준에서는 내수가 부진했다. 메르스 영향이 상당히 컸죠. 그죠? 내수가 부진했다. 물론 이게 5월치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표출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업체의 그 경영 애로 사항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뭐 이런 부분으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2015년도 기업 경기 전망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일단은 이 글 내용대로인데 조그맣고 그러니까 안 보이시죠? 자, 표로 준비했습니다. 표로 보여드리면, 일단 상반기 실적이 매출이나 설비 투자 규모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예상치, 전망치보다. 이쪽 전망치보다 축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간치로 놓고, 전망치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반기 실적이 이 정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따질 때 89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월등하게 긍정적으로 나와줘야만 이 수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연간 전망치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바닥권이 아닌가. 그래서 이 표들도 여러분들이 한은에서 받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윤정두가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직접적으로 한번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ESI라는 것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ESI라는 건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기준에서 구성항목 및 가중치, 그래서 BSI와 CSI를 플러스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월 대비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 더 쉽게 말씀드려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의 지수에 우리나라가 뭐 제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안 받아요. 다만 중국의 긴축이나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글로벌 증시도 일부 움직여요. 중국의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연동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경제 동향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경기 동향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실제 나와 있는 지표에 대한 부담 요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죠? 중국처럼 긴축하겠다, 혹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것이 시장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경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경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물론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추경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추경이라는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군들의 종목군들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자, 지난주부터 해서 지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황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나서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왜 자꾸 효성이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3주, 4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성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황,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개선, SK그룹의 지배구조의 개선, 지주사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 그 모멘텀을 효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주사의 전환, 경영권 승계, 실적 개선폭, 이러한 내용들 지금 시간은 좀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1시부터 해서, 야간 11시부터, 지금 시간 방송 끝나고 나면은 제가 열심히 뛰어간다니까요. 사무실 뛰어가서 저녁 11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께, 혹은 새벽까지도 이러한 그 종목군, 또 시황, 또 비법, 이러한 부분을 인터넷 무료 교육방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15TV를 통해서 나머지 부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효성 부분을 6월 9일, 그리고 6월 16일, 그리고 6월 23일, 오늘 6월 30일까지 또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던 내용이 월봉 차트고요. 그리고 일봉 차트고요. 그리고 교육 이후의 흐름이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기준에서 어떠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기준에서는 이런 고점 때 무료 교육을 참여하시면은 문자가 등록이 됩니다. 차익 실현 문자까지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보내드리고 나서 되돌렸죠. 이런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말씀드리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황 시간에 종목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업황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비법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교육 받으셔야 될 종목군들은 계속 노출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이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야,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많은 업종을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업종군을 좀 여러 가지를 갖고 나왔고, 이번 주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상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던 추경 관련된 수혜 가능 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업종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올까. 근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왔는데,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메리스 관련 좀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피해주들, 그 종목군들을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바닥에서 돌려놓는 흐름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육을 계속 시켜드렸죠. 그 부분 주가 흐름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점검을 하고, 추경 관련된 내용, 그리고 추경 관련된 종목군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메리스 관련 직간접 피해주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갖고 지난주에 보여드렸었죠. 이런 내용이 종목에도 이렇게 연동이 돼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 변동된 부분은 이 정도 구간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월요일날 뭐가 있었죠? 그리스 문제 때문에 시장에 급락이 있었죠. 그 급락폭을 감안한다면 하나투어의 시세의 흐름은 긍정적이었다. 왜? 저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폭이 메리스 관련해서 조금 간접적인 피해를 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후 흐름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리엔쿠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메리스 관련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말씀드리고, 주가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에 꼬리를 달고 쭉 미끄러져 내려왔었죠. 근데 리용쿠창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중국 관광객들, 또 중국 관련해서의 수혜와 피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데, 일단 펀드멘탈이나 또 수급,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모멘텀, 기업 분할이라든가 이런 모멘텀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눌림폭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리는 추세입니다. 추가적인 긍정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모레 퍼시픽 보여드릴 텐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와, 이 종목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1월부터 주구장창 내리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이러한 종목은 보셔야 됩니다. 아모레 퍼시픽 시가총액 자체가 25조가 넘습니다.
이런 종목에서 대형주에서도 극대형주에서도 수익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히려 글로벌 시장이 그리스 문제 때문에 급락이 나왔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저점 대비해서 10% 가까운 수준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25조짜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의 기준은 앞으로도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자료들 다운로드해서 보시면은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정책적인 부분의 수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놓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월, 3월, 3월 그리고 5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단 먼저 보시면 그림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좀 보셔야 되는데 망치형이 맨 왼쪽에서 망치형이 한번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그 10월부터 작년 10월부터 여름인데 망치형이 뜨고 두 번째도 동그라미에 망치형이 또 뜨고요. 세 번째는 변형 샛별형이 뜹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상승 장악형이 떠져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 어떻게 됩니까? 또 망치형, 또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망치형, 상승 장악형.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예전에 해드렸던 캔들에 대한 교육 다시 놓고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어렵다 하시면은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복습 해드릴 때 꼭 쫓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캔들 보시는 방법까지 배우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악형이 떴는데 그 추세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 지난주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 추경 부분이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보시면은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추가 경정 예산. 그래서 경기가 어렵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 이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좋지는 않아요. 이러한 부분이 뒤에 후에 가서는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놓고 보시면은 최근 추경 관련해서 진행을 해야만 된다라고 한 부분이 메리스 관련된 부분, 또 중부지방 위쪽에서의 가뭄에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거기에 환율 관련된 내용, 엔화 자체의 약세 때문에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6월 23일에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대략 11조 5천억 원에서 한 20조 정도까지의 추경이 집행될 것이다. 라는 예상치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까지도 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찌됐건 2003년 이후에 7차례 정도, 2003년부터 기준을 잡으면 7차례 정도 추경을 했는데 7차례 추경 중에서 5차례는 증시가 긍정적으로 올라왔다. 거기에 외국인 수급도 일단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추경 때. 그래서 펀드멘탈의 개선은 사실상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의 이제 내용입니다. 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요즘에 뭐 이렇쿵저렇쿵 조금 말씀이 있으신데 어찌됐건 6월 24일 날 이런 추경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6월 25일 날 언급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6월 25일 날 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7월 달 초순 혹은 또 7월 10일까지는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그 전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재정 총 지출 및 예산 합계 규모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의 추경 편성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단행됐을 때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고요. 그리고 규모 부분을 표로 나타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놓고 보실 부분이 예전의 기준입니다. 2009년도 3월에서 5월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9월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난 이후에 2009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013년에 또다시 추경이 단행이 됐는데 그때 기준에서 움직였던 업종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움직였던 업종 사실상 노란색은 2009년도는 리먼 사태 이후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폭이 과대하게 나타난 종목이 움직였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슷비슷한 흐름이 있고 오히려 건축자재 쪽에 시멘트라든가 그죠? 그런 쪽에 이제 조금 몰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한 흐름인데 그럼 이번에는 어떤 업종이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겠죠. 자, 놓고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금융 쪽은 뭐 추경 후에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은 금융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 쪽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금융 쪽은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종합 지주사라든가 그리고 보험업체 이런 종목분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 유동자금이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증권주에도 증권 시장에도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증권주까지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설주들 그리고 유통, 전기전자 같은 경우 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환율 안정화에 따른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목별로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의 흐름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삼성생명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캔들 교육이나 이런 거 해드렸을 때 또 시황을 분석해드렸을 때 금융주들을 놓고 보셔야 된다 했을 때가 삼성생명이 97,0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됐었어요. 그 바닥권에서 지금은 많이 돌려놨죠. 주춤거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바닥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추세의 흐름은 어떻게 된다고요? 본격적인 추세의 부분은 이제 추경 지나고 나서 경제지표 좀 개선되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 단행하게 되면 금융주, 삼성생명 꼭 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신한지주 계속해서 연초부터 말씀드려왔었죠. 그래서 지금 요 바닥권, 꼬리 달고 내려오는 요 바닥권은 제가 볼 때는 과매도 권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만 원 미만에서는 하반 경직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상승 삼각형 패턴 월봉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죠? 수급 부분은 다소 올해 들어서 조금 주춤거리는 흐름이 있었어요. 금리 인하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누적 수급은 매집이 충분히 단행돼 있다. 유통 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신한주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업종 말씀드릴 텐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 사실상의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다소 제한적으로 왜? 주가가 지금 많이 눌리다 보니까 다소 제한적인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 중에서도 탑픽 뭐 대림산업이라든가 현대산업이라든가 GS건설 이런 쪽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돼 있고요. 그리고 대림산업의 건설 쪽 부분뿐만 아니라 유화, 자회사의 실적 개선폭까지 같이 연동돼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뭐 국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림산업의 월봉 차트인데 하락 추세 라인을 월봉상으로 7월이면 당연히 돌릴 수 있는 그래서 4월 이후에 5월, 6월 멈춰져 있던 이 구간이 돌려질 수 있는 범위로 될 수 있다. 왜? 수급 부분이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월봉 기준에 공격적인 개인 누적 매수세가 물량이 뺏겨지는 흐름이 나와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한번 놓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산업도 이러한 실적 개선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호텔신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도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수급도 지속적으로 물량을 뺏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의 차트도 추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승 추세로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버슈팅이 충분하게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따라서 건설주들 중에서도 탑픽을 꼭 선정을 하셔서 놓고 보실 것을 강하게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은요. 지난주에 메리스 관련된 내용하고 이번 주는 어떻다고요? 추경 관련된 내용. 추경을 단행했을 때 경기부양책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수혜 업종 꼭 여러분들이 선점하셔서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이만큼에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요. 윤정두만의 비법을 노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뭐 수익률 대회에서는 한 10여 차례 1위를 했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07년인가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우증권에서 했던 수익률 대회에서는 한 7,000%. 그 꿈의 수익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배우시면은 앞서 아모레퍼시프 보여드릴 때 캔들 몇 개 탁탁탁 찍어드렸죠. 그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엄청난 비법.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도 엄청난 비법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굉장히 단순하지만은요, 굉장히 긍정적인 비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특히, 지난주에 돌파갭을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급진갭을 설명드릴 겁니다. 갭에 있어서는요,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돌파갭, 급진갭,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선골 반점인데 선골 반점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파갭, 급진갭 같이 놓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복습도 할 겸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다시 표를 놓고 보면서 차분차분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보다 이제 그 예제를 보시면은 더 많이 흥분을 하시겠죠. 일단 갭이라는 것은 주가와 주가 그 캔들 사이에 놓여진 벌어져 있는 공간,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재료, 호재나 악재가 있을 경우에 발생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갭은 뭐 의미가 없어요. 일반 갭은 아무 데서나 뭐 조그맣게 나오는 그런 갭은 의미가 없고, 주요한 저항선이나 주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 그 추세는 굉장히 강해진다. 아니,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도, 예?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도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갭이 발생돼서 이만큼의 구간을 뛰어넘어서 시세를 더 윗가격에 주고라도 올려놓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추세의 강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갭 발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갭의 종류는 보통갭, 돌파갭, 급진갭, 소멸갭, 또 하나가 섬골 반점,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돌파갭과 급진갭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놓고 보시면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통갭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보통갭 같은 경우 어떻게 되십니까? 별 의미가 없는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렇게 돌파갭이라는 게 직전 고점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그냥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뻗어 올리더라도, 장대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면은 이 갭 사이에 있는 물량까지도 그 가격대에 다 물량을 뺏어가는 거죠. 그런데 돌파갭이라는 거는 돌파해서 갭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게 되면은 이 밑에서 살 수 있는 가격도 다 무시하고 더 윗가격에서, 이 가격에서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쭉 뻗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파갭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법인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 있죠? 여기 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만큼의 상승 탄력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최소 범위입니다. 여기서부터의 갭이 나오는 구간까지, 그죠? 그만큼의 최소 범위의 상승 탄력. 두 번째로는 그 상승 탄력이 나온 이후에 급진갭. 특별하게 의미 없는 곳에서 돌파갭 이후에 추가 상승. 분명히 상승이 나왔으니까 피곤한 시점 아닙니까? 주가가 피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갭 상승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추세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급진갭이 형성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만큼 범위에서의 최소 범위. 추가적인 범위는 이 바닥에서부터 올려놓은 만큼의 상승률까지도 목표 주가로 설정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이제 거래량과 수급까지 같이 놓고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급진갭이 이런 거고요. 오늘 이제 소멸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텐데,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갭 상승이 또 나와요. 이런 건 뭐냐면, 바닥에서 놓치신 분들, 급진갭에서 놓치신 분들, 여기서 한번 눌리고 올라갔을 때에 쇼 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 있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때렸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쇼 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는 경우, 혹은 개인들의 추격 매수가 나오는 경우에 이런 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갭이 발생됐을 때 모르고요. 그 이후에 다시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이 갭이 메꿔지죠. 근데 갭으로 메꾸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냥 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맨 마지막 밀고 내려왔을 때에 확인되는 것이 소멸갭이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파갭, 하향 부분에서도 돌파갭, 급진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조정이 나올 때에도, 이러한 갭이 나올 때에는 피해 가셔야 된다. 상승 기조에서는 돌파갭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수급 확인하고 거래량 확인하면서 들어가셔야죠. 거기에 급진갭까지 나온다? 이야, 이건 추가 매수죠. 아시겠죠?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돌파갭의 경우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예제가 이런 게 있죠.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한미약품.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약품의 이 그려드린 구간이 전부 갭이 나온 구간이에요. 갭이 나오는 구간에서 돌파갭이 나왔죠? 그렇죠? 직전 고점을 뛰어넘는, 저항선을 뛰어넘는 돌파갭이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선을 놓고 보실 때도 저쪽에서 고점 형성되어 있는 고점을 또 뚫고 넘는 돌파갭. 그런 식으로 해서 돌파갭, 급진갭 나온 다음에 상승률은 182%.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또 한 종목 또 보여드렸죠?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돌파갭 나오고요. 두 번째, 급진갭이죠? 멀리 보면 이것도 돌파갭입니다만 급진갭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상승률은 258.88%. 그렇다면은 이러한 초기 부분에 놓치셨다 해도 급진갭에 있어서는
따라 들어가셔야죠.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갭이 발생됐습니다만 다시 돌려버립니다. 갭을 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갭을 메꾸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이러한 급등 랠리가 나올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돌파갭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자료화면을 또 보여드린 거고요. CNS 자산관리 같은 경우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 돌파갭. 그죠? 직전 고점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파갭이 뭐냐? 뭐 어느 거에서 잡아야 되냐? 첫 번째 갭이 이렇게 딱 해갖고 나왔는데, 예? 캔들과 캔들 사이에 몸통 갭이 나왔는데, 이 갭이 나온 이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된 갭 대비해서 월등하게 더 많이 올라가죠. 근데 두 번째 갭이 발생됩니다. 어떻게 발생됩니까? 꼬리는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몸통 대 몸통입니다. 두 번째 갭이 또 이만큼 발생돼요. 이만큼 발생되면서 저쪽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추세 부분이 아까 놓고 보신 것처럼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와 여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갭이 발생됐을 때는 이 갭의 바닥에서부터의 높이, 이 정도 높이인데 최소 범위입니다. 그 정도 높이인데 그것을 한 단계 더 올라섰고요. 추가적인 급진갭 혹은 추가적인 돌파갭이 나오면서의 흐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 범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 목표 주가 이후에 눌린 이후에 바닥에서부터의 이 범위, 그 범위까지 올라서고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이 나오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또 갭이 한번 나왔네요. 갭이 한번 나왔는데 저 때는 소멸갭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지금 부분은 뒷부분에 급진갭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NS 자산관리까지 놓고 보여드리면서 주봉 차트 놓고 보여드리면서 돌파갭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봉 기준에서 돌파갭. 아시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자, 소멸갭입니다. 소멸갭은 앞서 설명 다 드렸어요. 이 그냥 똑같은 내용이고요. 쇼커벌링 혹은 노스컵 물량 출회 시에 발생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메꿔지는 겁니다. 본격적인 실질적인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실질 매수가 아니라 그냥 고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메꿔지는 건데 뭐 이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림산업 예전 차트인데요. 여기 갭이 발생되죠. 여기는 뭐 보통 갭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 갭이 발생됩니다. 저 앞쪽에 고점 부분을 뛰어넘어서 돌파갭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저 앞쪽에 더 있겠죠? 인정할 수 있겠느냐? 딱 하고 있는데 밀려버려요. 밀리면서 갭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다 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소멸됐다. 마지막 고점이 형성됐구나. 그래서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은 후행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소멸갭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잊어버리시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고요? 급진갭. 돌파갭도 엄청난데 이 급진갭 떠버리면 난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거래량과 수급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펀드멘탈 부분, 모멘텀 부분까지도. 그것만 완벽하게 박자만 맞으면요. 이런 종목군들 엄청나게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돌파갭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목표 주가 라인 설정 방법도 대략적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럼 예제 부분 보셔야죠. 자, 예제 부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앞쪽에서의 흐름은 감춰놨고요. 뒷부분의 흐름인데 이 고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저항선이죠. 대략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실 때에도. 대략적인 그 저항선이 죄송합니다. 지지선이죠. 지지선 부분을 갭이 발생되면서 깨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돌파갭이란 말이에요. 돌파갭인데 거기에 한번 갭이 또 나와버려. 급진갭이라는 거예요. 급진갭. 돌파하고 급진갭.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 뭐 누가 이름 붙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돌파갭과 급진갭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조정. 그래서 돌파갭이 나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의 갭이 발생되는 구간만큼 1차적으로 최소 범위의 하락인데 급진갭이 나오게 되면서 그 범위가 더 넓어졌죠. 넓어지고 나서 조정폭은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만큼 한 번 더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놓고 보시면 으악 소리 나오잖아요. 예? 아 이거 배워서 뭐야 이거 떨어지는 종목 아닙니다. 돌려지는 종목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삼강그라스예요. 삼강그라스 일봉 딱 보시면 우와 나왔잖아요 이거 지금 돌파갭 응? 우와 하고 나왔죠. 돌파갭 딱 나오더니 맞죠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갭이 뭐라고요? 급진갭.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은 맨 처음에 돌파갭 나올 때 이만큼 범위 최소 목표 주가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급진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의 흐름까지 그리고 고점은 꼬리가 날리는 뭐 유성형이 떨어져 내려온다든가 뭐 실내도 2개짜리니까 좀 더 놓고 보실 때 뭐 교소형이 나온다든가 수급이 악화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30.8%의 상승률 적다고요?
하루 장학가면 나오는 수익률뿐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보죠. 삼성제약. 삼성제약, 이 고점 부분을 또 갭으로 뚫어요? 여기도 갭이 발생됐어요, 사실상은. 갭으로 뚫어요? 저항 라인을 뚫었습니다. 그죠? 꼬리까지 뚫은 건 여기고, 몸통 뚫은 건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 추가적인 갭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가 갭. 또 추가 갭. 이게 바로 급진 갭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도 있게 간다는 거예요. 이 가격도 여기서 놓치신 분들은, 야, 이거 비싸. 그러고 이제 여기 또 뚫어. 아이, 비싸. 하고 이제 또 뚫어. 비싼 가격에도 사겠다는 겁니다. 갭까지 만들어 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상승률이 99.09. 이것도 적으세요. 이건 적은 게 아닌데. 일본 기준에. 그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자, 그럼 코오롱 생명과학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돌파갭 나옵니다. 주봉에서도. 예? 저기 있는 저항선을 갭으로 뚫어버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갭으로 그냥 뚫어버려. 얼마나 재료가 좋으면은. 그렇게 해서 갭으로 뚫고 난 이후에 여긴 뭐가 나올까? 추가적으로 돌파갭이, 급진갭이 또 나오죠. 급진갭이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 목표 라인 최소 범위,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목표 라인 여 위에까지. 상당하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그냥 갭이 나왔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을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을 안 넣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거래량. 예? 거기에 이평선에 대한 그램비례 법칙, 수급, 전체적으로. 거기에 펀드멘탈, 모멘텀, 재료 다 보셔야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서 예습, 복습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 잘 하시고요. 자, 이 종목의 상승률은 136%입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여드릴 게 또 CNS 자산관리. 왜? 이 종목 아직까지도 지금 또 편입을 하셔야 될 만한 사항이니까 제가 또 갖고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CNS 자산관리 일봉 차트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 돌파갭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갭이 또 나와요. 이걸 뭐라고요? 멀리까지 보면은 또 돌파갭이지만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라고요? 급진갭이라니까 이게. 급진갭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258.88%인데 그 이후의 추세도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다 올라간 거 이거 갖고 나면 뭐하니?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요. 주봉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앞부분에서 돌파갭만 설명드렸는데 정확히 보시면 요 구간이 꼬리는 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몸통 대 몸통에 갭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그 갭이 이게 돌파갭이라는 거예요. 최소 범위가 그럼 여기서 발생됐으니까 요만큼 범위죠. 요만큼 범위에서의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 설정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인데, 자,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4차례 교육을 통해서 계속 잡아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또 드렸어요. 그럼 지난주 이후의 흐름, 마지막 이제 차트가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이번 주에 제가 또 AS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주 기준에서 나중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수급 부분도 개인들이 이게 물량 뺏긴 거예요. 누적 수급입니다. 기간이 20% 이상, 25%에 달하는 매집을 단행했어요. 매집을 단행했고, 지금 주가 수준의 매수 평균 단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요, 스몰캡임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의 증권사가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내줬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폭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렇기에 중간 배당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구간 오늘 좀 밀려 내려와 있고 꼬리 달고 뭐 흐름이 있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1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착시를 못 하셨다. 근데 눌려졌다. 편입이죠. 편입하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근거나 펀드멘탈,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 또 다운 받으십시오.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높이 올라간 거 말고 바닥 종목 하나 주세요. 바닥 종목 어떤 게 있습니까? 다음 카카오. 이야, 시가총액이 거의 뭐 7조인가요 이게? 이야, 그런 종목을 어떻게 사려는 거야? 뭐 어떻게 사요? 갭이 발생됐잖아요 지금. 갭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갭도 있고 이 갭에서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갭이 살짝입니다만, 조금입니다만 갭이 나오면서 또 뚫어버립니다. 직전 고점 확 뚫어버려요. 이제 추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이제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 범위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목표로 주가 잡아놓고요. 이 갭이 발생된 범위까지의 상승률이잖아요. 그럼 1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잡아놓고 이 대형주에서 이게 뭐 급락이 나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급까지 개선된 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잡아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약하다고요? 이 종목 약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지바이오. 이 종목은 안 약할 것 같은데요?
자, 가파르다? 가파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요, 직전 고점을 어떻게 해서 팍 뚫고 왔잖아요, 또. 예? 돌파계. 또 팍 뚫어서, 이거 뭐야, 이거? 급징계.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위에서의 흐름인데, 사실상은 요 약간 짧은 갭이 하나 있어요. 작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갭도. 이 갭이 발생된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 있었지만은 전부 꼬리가 되돌려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꼬리를 달고 되돌렸다는 거는 이 갭이 메꿔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몸통 대 몸통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제 그리스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뭐 7%대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한 템포가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더 커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드린 두 번째 갭이 급진갭으로도 보실 수 있고 앞부분을 전부 저항선을 뚫고 가버리는 돌파 갭으로도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 갭. 구간은 작지만 이게 또 완벽한 급진갭이 됩니다. 어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장중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려요. 815TV를 통해서. 그래서 그럴 때 교육 받으시면은 이게 왜 움직일 수밖에 없는지, 왜 거래량이 터져 있는지, 왜 수급이 긍정적인지 이러한 부분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드려도 싫어.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여기 하나 있네요. 있긴 있네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야, 이거 대단한데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네요. 최근 거래량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갭이 나왔어. 갭이 나왔는데 이 분까지 합산하면은 직전 고점을 뚫어버리는 돌파 갭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급진갭. 여기를 또 돌파 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앞부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런 흐름.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볼게요.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겁니다. 지난번에 형성돼 있었던 주가 흐름이에요. 1차적인 갭이 나와서 이 부분을 뚫어주고 새로운 박스가 형성이 됐죠. 이때 수급이 뒷받침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돌려지면서 올라갈 때 뭐 갭이 소폭 있었습니다만 무시하고요. 여기서 갭이 지금 발생됐다는 겁니다. 이 고점을 뚫고 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수급은, 누적 수급은 개인들 다 뺏기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종목 편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도 완벽해요. 돌파갭, 급진갭.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목 알려달라고요? 종목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사무실로 뛰어갈 겁니다. 뛰어갈 테니까 뛰어가서요. 11시부터 새벽까지라도 좋습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815TV를 통해서 무료 교육방송을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교육방송 진행해드릴 때 꼭 참여하셔서 이 비법, 종목 알아가시고요. 내일 장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시 반부터 15시까지 여러분들께 무료 교육방송 진행해드리니까 꼭 오셔서 시황, 비법 전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15TV의 윤정두였습니다.